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한양의 한 선비가 한 여인의 시기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흑산도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귀양 행렬은 앞뒤로 앞송관이 따라붙었고 일행은 서해 바닷가에 이르러 흑산도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지요. 그런데 선비를 포함해 12명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어떤 섬에 겨우 닿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그러게 하마터면 깊은 바닷속 영공 구경 다녀올 뻔했네 그려. 이 보시오들, 이쪽으로 오셔서 비나 피하시오. 배의 사공이 섬이 한쪽에 있는 움막으로 사람들을 부르자 모두 움막에 허름한 지붕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풍랑이 좀 멈춰야 다시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오. 그런데 이 섬은 무슨 섬이오? 글쎄올시다. 나도 처음 와보는 곳이오. 여기 이렇게 움막이 있는 것을 보니 사람의 발길이 영 닿지 않았던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풍랑이 멈추기를 좀 기다려 보시지요. 사람들은 허름한 움막에 지붕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파도가 심하게 치는 바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맹수와 같이 으르렁대던 하늘이 고요해지고 내리던 빗줄기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어느새 바다도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기만 했지요. 뭐야? 갑자기 쿵쿵쿵 이게 무슨 소리여? 나도 모르겠소. 쿵 소리가 날 때마다 땅이 울리고 나무가 이리저리 흔들거리니 사람들은 두려움에 다리에 힘이 빠져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하늘만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순간 하늘에 해를 가리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나 싶어 올려다 보았더니 거인 하나가 그들 앞에 서 있질 않겠습니까? 거인은 대충 봐도 그 키가 수십 척은 되어 보이고 몸집도 거대하여 한 걸음의 산을 성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거인은 눈이 하나만 달린 외눈박이인데다 우락부락한 생김새가 몹시 사나워 보였지요. 사람들의 앞을 막아선 거인은 그들을 위협해서는 양쪽 팔뚝에 6명씩 매달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살려주시오.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들은 거인에게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거인은 사람 하나씩을 들어 올려 무게를 달기 시작했지요. 그러고는 그중 살이 제일 많이 찐 사람을 골라 밖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11명은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구멍을 통해 밖을 엿보았는데 숯불을 피워놓았는지 붉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외눈박이 거인은 옆에 있는 기둥만 한 쇠막대로 불꽃을 헤집더니 살찐 사람을 그만 잡아먹었죠. 그리고서는 배가 불러놓곤 했는지 불가에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아이고 난 아직 장가도 안 들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난 딸린 식구만 12이요. 사람들이 저마다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한 사내가 나서서 말했지요.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살 방도라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은 모두 그 사내의 제안에 동의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우선 외눈박이 거인의 다리를 건드려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해 보았지요. 거인은 몸을 조금 움찔할 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쇠막대를 다시 달고서 거인의 외눈을 찔러버렸고 순간 거인이 비명을 내며 일어나 고통에 눈을 부여잡고 펄쩍펄쩍 뛰었지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죽으림을 다해 도망쳐 배 안으로 뛰어들어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풍랑에 망가진 배는 멀리 나아가질 못하였습니다. 얼마 후 외눈박이 거인이 눈을 부여잡고 길길이 화를 내면서 뒤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던 거인은 배가 처음 닿았던 곳을 더듬다가 찾지 못하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크게 울부짖었죠. 그렇게 한참을 땅이 울리도록 뛰어다니던 외눈박이 거인은 곧 쓰러져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몸집이 컸던지 바닷가를 다 덮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안도에 한숨을 내뱉고 급히 노를 저어 섬에서 멀어지려 할 즈음 갑자기 섬에서 웬 여인이 그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보시오, 이보시오. 뱃사람들은 더욱 기겁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요. 그러자 여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조선 사람이랍니다.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셔야 살 수 있답니다. 그제야 뱃사람들은 방향을 틀어 도로 해안에 배를 댔습니다. 저도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이곳까지 밀려와 저 괴물에게 붙잡혔지요. 저는 저 괴물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12이나 낳았답니다. 이 섬은 대인국과 수천리나 떨어져 있지만 요충지인 까닭에 대인국에서 장수를 보내 지키게 했답니다. 방금 죽은 외눈박이가 바로 그 장수인데 매우 사나웠지요. 제 아들들은 모두 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덩치나 사나운 성질 모두가 다 아비를 닮았답니다. 지금 사냥을 나가 있는데 잠시 후면 돌아올 거예요. 제 아들들은 바다 위를 평지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지라 아비가 죽은 것을 알면 당장 바다로 뛰어가 여러분들을 해칠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들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답니다. 집에 있던 물건을 보면 꼭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은 뒤라야 다시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숯을 드릴 터이니 아들들이 쫓아와 배에 접근하면 그 숯을 하나씩 던져 쫓아오지 못하게 하세요. 서너 번만 그렇게 하면 제 아들들은 지쳐 죽게 될 겁니다. 그러고 이어서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몸이 이미 이렇게 되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이런 꼴로 어떻게 고향 사람들을 보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곳에서 죽으렵니다. 여인은 사람들에게 숯덩이를 가져다 주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뱃사람들이 함께 가자 청하였지만 여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뱃사람들은 하는 수 없다며 여인의 말대로 숯을 싣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갑자기 산과 계곡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개모습을 한 12 거인이 파도 위를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 거인은 소리를 지르며 어느새 배를 향해 들이닥쳤지요. 뱃사람들이 숯을 들어 던지자 과연 거인의 자식들은 숯을 주워 집으로 돌아가 제자리에 놓고는 다시 달려왔습니다. 이같이 하기를 서너 번 배는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거인의 자식들은 지쳐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뱃사람들은 겨우 살아서 흑산도로 갈 수 있었지요. 한양에 연홍이라는 기녀가 있었는데 그 미모와 재주가 당대 최고였다 하지요. 연홍은 몸가짐이 매우 우아하여 신분이 높고 재산이 풍족하지 않은 손님은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모가 뛰어나고 명성이 자자하며 풍류에 익숙한 사람이라야 골라 사귀었지요. 이 때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까이 한 사람 중에는 문반으로는 홍문관 승정원 사람이요 무반으로는 절도사였지요. 이 밖에는 부유한 양반가의 자제로 화려한 옷과 날랜 말로 행세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손님으로서 문전박대를 받은 자들은 연홍을 헐뜯으려고 속을 끓이기도 하였지만 누구도 그녀가 지키는 바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지요. 의례년 나라에 큰 옥사가 일어나 멀리 귀양 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연홍의 한정이니 이 일에 연루되어 홍문관, 예문관 등의 자리에 있다가 제주 관노가 되어 귀양을 갔지요. 연홍은 이 사실을 듣고 가까이 지내는 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속히 행장을 좀 꾸려주세요. 나와 나리는 그저 하루 저녁 사귄 사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모임을 차린 지도 10년이고 가까이 지낸 사람도 거의 100을 헤아리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모두 고기 반찬에 비단 옷을 입고 행세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맛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지금 그나리가 제주에서 장차 굶어 죽게 되었네요. 나의 정인을 굶어 죽게 하는 것은 나의 수치입니다. 나는 이제 그분을 따라가려 합니다. 연홍이 머지않아 넉넉한 재물을 장만하여 바다를 건너 제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닿은 연홍은 그 정인을 위하여 지극히 화려하고 풍족하게 음식 등을 장만하여 대접하였지요. 나리께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건 뻔한 일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즐기다가 죽는 것이 낫겠지요. 어쩌시겠습니까? 한번 즐겨보시렵니까? 이리하여 그들은 매일 화주를 준비하여 잔을 채워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취하면 문득 이끌어 함께 잠을 잤으며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였지요. 얼마 안 있어 과연 연홍의 정인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연홍은 그를 위하여 관과 수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고급스럽게 마련하여 장사를 지내주었지요. 또 자신의 장사를 지낼 물품을 마련하고 편지 10여 통과 남아있는 돈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것으로 염을 하고 이 제물로는 나를 강진해 남쪽 언덕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는 한양에 전해주세요. 연홍은 그날로 통수를 마시고 통곡한 다음 숨을 거두었다 합니다. 제주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겨 연홍의 유언대로 해주었지요. 그리고 연홍의 편지는 모두 한양에 옛날 사귀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애통해하면서도 의로운 일이라 여겼지요. 그들은 금품을 걷어가서 그녀의 주검을 수습한 다음 적당한 땅을 물색하여 묻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 기녀가 고상한 의기를 가졌으며 돈과 권력에 매달리는 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지요. 아, 이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자기를 잘 지킨다고 말할 수 있고 여자 가운데 장부라 하겠다. 이 어찌 세속의 얼굴을 단장하고 오직 돈과 재물을 좇는 일반 기녀들에게 비할 수 있겠는가? 옛날 옛적 평안도 어느 고을에 늦은 밤 한나그네가 들었습니다. 계시오? 계시오? 니시여?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을까요? 이 집의 주인은 도아라는 이름의 기생이었지요. 기생 도아가 나그네를 보니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쓴 모습이 틀림없이 돈품께나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 밤이 늦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기생 도아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해 나그네에게 대접하였고 이어 늦은 시간까지 술과 농으로 시간을 보내다 운우의 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둘은 어찌나 궁합이 잘 맞는지 밤이 새도록 그 정이 그칠 줄을 모르다 새벽녘에나 잠이 들었지요. 그러다 나그네가 눈을 떠보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지요. 나그네는 낭패한 기색을 보이며 넉넉하게 술값을 치르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런 아침에 일찍 나서려 했더니 벌써 한낮이구려. 하룻밤 더 묵어갈 수 있겠소? 당연하지요. 서방님이 원하시면 한평생이라도 좋습니다. 그날 밤도 나그네와 도아는 술상을 벌리고 늦도록 마시고 금침을 깐 후 진하게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이 되어 도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그네 품에 안겨 베갯머리 송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나그네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이 새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 끝에 자신은 역적모의하다 수배받고 있는 국사범이라는 걸 털어놓았죠. 이에 도안은 나그네가 잠든 사이에 곧바로 사또에게 달려가 고발해 버렸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꼼짝없이 몰려온 관원들에게 붙잡혔고 순순히 체포돼 가는 모습이 만사를 체념한 것 같았지요. 그리고 고을 사또는 국사범이란 이자를 군관들을 시켜 평양으로 압송하였는데 이 국사범이 어디서 났는지 수중에 돈이 많아 호송 군관에게 뇌물을 주고 아부를 잘해 행동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이보시오, 군관나리. 왜 그러시오? 조금 가다 보면 보이는 고래. 내 친척이 사니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나 하게 해주면 안 되겠소? 어차피 날도 저물어 가니 하룻밤 묵어갈 곳도 필요하고 괜찮으시다면 내 친척에게 부탁해 탁백이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리다. 호송 군관들은 탁배기 소리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지만 역적 죄인을 호송하는 마당에 술판을 벌이다 죄인을 놓치기라도 하면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날은 이미 어둑어둑하여 땅거미가 지고 있으니 군관들은 국사범의 안내로 그 고을의 부잣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잣집의 집주인하고 국사범은 생면부지였고 이 집은 국사범이 이전부터 점 찍어 놓았던 집이었지요. 군졸나리. 네, 마지막 연결하는 자리이니 이 집 주인인 내 친척과 단둘이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소? 군졸들은 이미 적지 않은 뇌물을 받은 상황이라 순순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는데 이 부잣집의 주인은 일면식도 없는 친척이라는 자와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가 또 역적 신분인 자이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래, 나와 먼 친척이라는데 그대의 성이 뭐요? 허허, 그런 걸 알 거 없고 나는 국사범이요. 이번에 평양으로 끌려가면 영영 세상과 하직할 몸이지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를 영모의 연루자로 고변하겠소. 아니, 뭐요? 부잣집 주인이 가만 들으니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공경을 치를 것 같았습니다. 결국 국사범과 부잣집 주인은 별도로 흥정이 오갔습니다. 내 평양 아무개에게로 돈 1000냥 표를 써줄 테니 제발 그러지 마시오. 알겠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과 나는 황천길 길동무가 될 것이오. 여부가 있겠소. 국사범은 이렇게 평양으로 끌려가는 길목마다 부잣집에서 여러 장의 돈표를 뜯어내고는 남몰래 동지를 시켜 현금으로 받아 챙겼지요. 사실 자칭 국사범이라고 신분을 말한 이 작자는 노름판을 쫓아다니며 이 과부 저 과부를 꿰어 빌부터 살며 부자 등쳐먹는 소문난 사기꾼으로 역적이고 충신이고 국사에 끼어들 인물이 될 수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송 행렬이 평양에 닿았을 때 국사범을 본 평안감사는 깜짝 놀랐지요. 감사는 그놈이 사기를 친 줄 뻔히 알았지만 평소 자신의 치부를 잘 알고 있는 놈이라 우선 옥에 가두어 두다 곤장 10대를 때려 내보냈습니다. 옛날에 음기가 무척 센 돈 많은 과부가 있었다 합니다. 어떠한 남자와의 잠자리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과부는 결국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지요. 과부는 자신을 만족시켜주면 혼인과 더불어 재산의 반을 넘겨주겠다고 주위에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인근 고을에 수많은 남자가 모여들었고 그들은 30분에서 2시간 동안 해줄 수 있다면서 각각 자신의
정력을 떠벌리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그러던 중 한 남자가 3시간을 장담했습니다. 마침내 과부는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문제의 남자는 과부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말았지요. 웬일인지 입술이 부르터 있던 과부가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이 무슨 남자가 세우는 데만 3시간이 걸려?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다 병강세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는 연달아 100번 이상 해줄 수 있다고 장담하여 선발되었던 것이죠. 병강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95번을 넘기자 과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지요. 그와 결혼해서 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재산의 반을 넘겨주기도 싫었습니다. 과부는 자꾸 횟수를 깎기 시작했는데 가만 듣던 병강세가 화를 내며 말했지요. 좋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살이 10년에 한 푼 두 푼 모은 세경으로 박서방은 화전 밭대기가 딸린 산을 사서 나무를 베어 산비탈에 초가삼간을 짓고 같은 집에서 함께 일하던 식모 사머리와 혼례를 치러 살림을 차렸습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뿌리를 캐내어 밭을 만들며 살림이 불어나는 재미에 박서방은 달밤에도 밭에 돌을 주워내고 밭에 걸음을 저올렸지요. 한편으로는 달덩이 같은 아들, 딸 낳고 세월 따라 밭대기는 늘어나 보릿고개에도 박서방네 곳간엔 곡식 가마가 쌓였습니다. 부창부수라고 사머리도 부지런하기는 박서방 못지않아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호미로 밭을 맸지요. 보리 심고 밀 심고 콩 심어 남는 곡식은 장에 내다 팔아 논도 두서너 마직이나 마련하여 쌀농사까지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서방이 산비탈 밭에서 땀을 쏟으며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함지박에 점심밥을 이고 올라왔지요. 개울과 너럭바위에 밥 한 양푼과 된장 한 공기. 점심 밥상을 펴놓고 박서방이 개울에서 윗도리를 훌렁 벗고 세수할 동안 사머리는 주변의 산속으로 들어가 싸먹을 곰치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풀숲에서 다급하게 박서방을 부르는 사머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만석 아빠, 이리 좀 와봐요. 어서, 어서. 산천을 울리는 사머리의 고함 소리에 멧돼지라도 나타난 줄 알고 박서방은 괭이를 들고 풀숲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사머리는 엉덩방아를 찧은 채 눈을 왕방울만 하게 뜨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기 좀 보세요. 왜? 무슨 일이요? 저기 좀 보세요. 사머리가 가리키는 곳을 물끄러미 보던 박서방은 눈앞에 보이는 전경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맺은 빨간 열매를 아직도 조롱조롱 매단 산삼밭 박서방이 허겁지겁 한 뿌리를 캐 마디를 세어보니 좋기 100년은 넘어 보였지요. 박서방과 사머리는 100년근 산삼 22뿌리를 캐 이끼로 덮어 사머리에 치마에 싸서는 점심 상을 차려놓은 너럭바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은 그중 2뿌리를 개울물에 씻어 사머리에게 한 뿌리 내밀며 말했지요. 산삼이 이리 많으니 우선 우리 몸부터 보시나세. 그래요. 당신부터 드셔보셔요. 박서방과 사머리는 그 자리에서 산삼 한 뿌리씩을 와그작와그작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 괭이삽, 호미지게 그리고 쟁기를 개울 아래로 멀리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삶을 팔아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농사일은 그만두자고. 네, 그래요. 부부가 감격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는데 산삼을 싸느라 치마를 벗은 사머리에 고쟁이 사이로 희멀건한 속살이 드러나왔지요. 그렇게 둘은 춘정이 발동해 너럭바위에서 미친 듯이 운후의 정을 나눴습니다. 얼마 후 저작거리에 나가 한약방에 들른 박서방이 산삼 보따리를 풀자 약방 주인은 눈이 퉁방울만하게 튀어나와서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이게 다 뭐요? 보면 모르겠소. 산삼 아니오. 이 많은 산삼을 대체 어디서 캤소? 그건 알 것 없고 이 정도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소. 그런데 약방 주인이 가만히 산삼을 만지다 엄지 검지로 살살 눌러보니 산삼은 죄다 속이 비어 납작해졌지요. 그걸 본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멀쩡했는데. 그러자 약방 주인이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지요. 허, 산신령이 노하실 짓거리를 했나벼. 그날로 박서방은 술로 세월을 보냈고 사머리는 일손을 놓고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박서방 내밭은 잡초로 덮여버렸다 합니다. 옛날 옛적 안동의 김생이란 자는 원래 양반 출신으로 나이는 20이고 키가 8척이나 되는 거구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몇 사람을 당해낼 만한 담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재주 또한 남달랐다 합니다. 그래서 고을에서는 김생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였고 훗날 반드시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라 기대하였지요. 때는 인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김생은 태백산 용문사에 가서 공부할 셈으로 길을 떠났지요. 그리고 마침 한 곳을 지나가는데 계집종도 없이 하인 대여섯만이 뒤따르고 있는 가마 하나가 느닷없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김생은 그 가마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다가 조그마한 언덕을 사이에 두고 숲속에서 잠깐 쉬게 되었지요. 그런데 김생이 가마 쪽으로 다가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지고 가던 가마꾼들은 길 가운데 고꾸라져 있고 따르던 하인들은 모두 언덕 옆에 죽어 있는데 가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김생은 몹시 놀라고 괴이쩍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곧이어 산꼭대기에 버려져 있는 가마를 발견하였는데 흉악하게 생긴 중 하나가 가마에 들락날락하며 타고 있는 여인을 희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생은 분개하여 그곳으로 뛰어 올라가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그러나 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가마에 탄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죠. 김생은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승과 속이 다르고 내외가 유별하거늘 너는 어떤 중놈이기에 이런 해괴한 짓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냐? 김생의 호통에도 중은 꿈쩍도 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며 가마에 탄 여인을 괴롭힐 뿐이었지요. 김생이 더욱 화가 치밀어 재차 꾸짖었으나 중은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네 집 자식인데 내 일에 관여하여 이리 귀찮게 구느냐? 빨리 집에 돌아가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뭐라?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거늘 감히 이렇게 당돌하다니. 허허, 어린 놈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군. 중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몸을 펄쩍 솟구쳐 김생을 내리치려 하였지요. 이에 김생은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으로 중의 소매를 잡고 왼손으로는 몸을 번쩍 들어 땅에 내리꽂았습니다. 그러자 땅에 널브러진 중은 외마디 소리조차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가마에 타고 있던 여인은 김생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제 처지가 불행하여 이런 병고를 당했는데 군자께서 저를 구해주셨군요. 놈을 없애버렸으니 나도 또한 통쾌하오. 집으로 잘 돌아가기 바라오. 김생이 바로 옷을 털고 떠나려 하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중에게 이런 욕을 당했으니 제가 무슨 낯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의롭지 못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여인은 순간 옆에 있던 큰 연못에 몸을 던졌지요. 놀란 김생이 연못으로 달려들어 여인을 끄집어냈으나 여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김생은 하는 수 없이 여인을 언덕 위에 묻어주고 길을 떠났지요. 용문사로 간 김생은 날마다 책을 읽으며 그곳에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용문사가 있는 산자락 꼭대기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어 김생은 그 암자를 간혹 바라보곤 했는데 거기서는 이상하게 밥 짓는 연기 한 번 난 적이 없었지요. 김생이 이상히 여겨 노스님께 여쭈었으나 노스님도 궁금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승이 여기서 자랐고 또 수도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저 암자를 가까이서 제대로 본 적이 없소이다. 여기서 보면 저 암자가 가까운 것 같아도 막상 가서 보면 사방에서 구름과 노을이 일어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고 갑자기 사라져 찾을 수 없게 되더이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를 수밖에요. 김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님, 어찌 그런 일이 있답니까? 그 길로 김생은 칼을 뽑아들고 나섰습니다. 석벽을 기어오르고 계곡을 뛰어넘어 곧장 꼭대기로 오르니 암자가 보였지요. 암자는 작았지만 말끔하였습니다. 또한 문이 열려 있어 김생이 곧장 마루로 들어가 보니 붉은 치마에 푸른 소매의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안색과 태도가 견줄 데 없이 아름다운 그 여인은 김생이 온 것을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라고 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초 기약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오셨으니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봅니다. 김생은 불현듯이 깊은 산꼭대기에 어찌 여자 혼자 있단 말인가. 필시 사악한 도깨비가 분명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생은 가차없이 칼을 뽑아 여인을 찌르려 했는데 여인은 순간 옆으로 피하면서 성을 버럭 내었지요. 죄 없는 사람을 공연히 죽이려 하다니 이 무슨 짓이요? 김생이 다시 칼을 들고 다가서자 이번에는 몸을 공중으로 날려 피했고 김생이 계속 추격하며 서로 칼을 휘두르고 피하기를 반복했으나 끝내 김생은 여인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나절 어느새 날이 저물어 김생은 어쩔 수 없이 용문사로 돌아와야 했지요. 여러 중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자 김생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내일 아침 공양을 하고 가서 기필코 해치우고 말겠소. 그러자 중들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며 웅성댔고 김생은 분을 사귀지 못해 앉은 채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생은 밥과 국을 한 그릇씩 먹고 다시 그 암자로 올라갔지요. 여인은 김생이 또 오자 화를 냈습니다. 어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것도 모자라 다시 왔단 말인가? 내가 여기 오래 있었어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당신은 어떤 인간이기에 나를 계속 괴롭히는가? 도대체 원수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너는 음흉한 요물로 내 목숨은 내 처분에 달려있다. 군자인 나는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으니 내가 감히 어찌할 수 있겠느냐? 김생은 다시 칼을 뽑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전날처럼 피해버렸고 그날도 온종일 쫓았으나 허사였지요. 김생이 이렇게 연거푸 4월 동안을 찾아가 여인을 없애려 하였으나 끝내 없애지 못했습니다. 김생은 분통이 터졌으나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곤 산에서 내려와 연못가를 지나는데 맞은편에 있던 한 여인이
가까이 다가왔지요. 그런데 김생이 여인을 자세히 보니 예전에 길에서 만났던 가마탄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연못에 몸을 던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이오? 저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랍니다. 저번에 연못에 몸을 던졌을 때 동해 용궁에 가게 되었지요. 용왕님께서 저를 열려라 칭찬하고 아내로 삼아주셨지요. 저는 선비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항상 잊지 못하고 있었나이다. 마침 선비님께서 큰 화를 만나 죽을 위험에 빠져 계시기에 구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나이다. 선비님께서 죽이려는 그 요물은 바로 천년 묵은 구미호랍니다. 자유자재로 둔갑하여 요망한 일을 아무 때나 저지르지요. 신의 병사로도 잡을 수 없는 요물을 선비님 한 몸과 칼 한 자루로 잡는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 용궁에 돌아가 도움을 청해볼까 합니다. 내일 아침 푸른 구름이 동쪽에서 피어오르면 일이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여인은 그런 말을 남기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김생은 여인의 말을 믿고 돌아와 중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생이 저 멀리 동쪽을 바라보니 과연 푸른 구름이 바다 위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그 암자로 향했지요. 이윽고 번개와 벼락이 내리치며 큰 바람이 몰아쳤고 암자 주변에 먹구름이 잔뜩 깔려 앞을 분간할 수 없었는데 살벌한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반나절이 지나서야 구름이 흩어지고 천지가 밝아졌습니다. 오늘은 필시 그 요물이 죽었겠군. 김생은 신이 나서 가 보려고 했으나 날이 이미 저문 뒤였지요. 그래 다음 날 일찍 김생이 올라가서 살펴보니 암자는 그전과 똑같았습니다. 더구나 요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김생을 보자 발끈하여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깟 것들이 나를 당해낼 줄 알고 동해의 용왕이 비바람을 몰고 와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데 말이야. 김생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다가 다시 그 연못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역시 어제 만났던 여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동해 용왕님의 성품이 워낙 온화하여 잔혹한 짓을 하지 못하지요. 저 요물이 수없이 요망한 짓을 자행하는데도 죽이지 못했으니 그저 한탄할 수밖에요. 그런데 마침 제 친한 동생이 서해 용왕님의 아내랍니다. 서해 용왕님은 성품이 엄하여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제가 가서 간청하면 들어주실 겁니다. 앞으로 사흘 후 서쪽에서 흰 구름이 일면 필시 일이 시작된 것으로 아십시오. 그때를 기다려주세요. 여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졌고 김생은 용문사로 돌아왔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학수고대하던 중들은 암자를 바라보았고 김생도 바위 위에 단정히 앉아서 서쪽 봉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과연 흰 구름이 서쪽에서 일더니 암자로 향하였지요. 잠시 후 천지가 어두워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는데 번개와 우레소리, 세찬 바람 소리가 전날과 비교하면 갑절은 세졌습니다. 그리곤 온종일 우레소리가 그치지 않자 중들은 감히 밖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아랫마을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며 꼼짝도 못했지요. 한참 동안 소란이 계속되니 집과 기왓장이 날리고 나무가 모두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하늘은 겨우 잠잠해졌지요. 김생은 중대여섯과 함께 암자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암자는 모두 부서지고 날아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요. 주변에 큰 나무들도 뿌리째 뽑혔고 바위는 한쪽에 담을 쌓은 듯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꼬리가 9개이고 몸뚱이는 큰 소만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중들은 놀라 자빠질 뻔했지요. 이런 요물을 죽이지 않았다면 엄청난 재앙이 닥쳤을 것이다. 김생은 주변을 둘러보고 내려와 연못가에서 2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안개와 함께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이제 요물을 제거하셨으니 영원히 복을 받아 출세할 것이옵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정중히 절을 올리고 떠나갔죠. 용문사로 돌아온 김생은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느닷없이 귀졸이 들이닥쳐 김생을 붙잡아 순식간에 염라국으로 데려갔죠. 귀졸은 김생을 넓은 뜰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김생이 고개를 들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왕관을 쓰고 골룡포의 옥대를 두른 모습이 근엄한 왕의 풍모였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한 미인이 엎드려 있었으니 바로 그 구미호였습니다. 구미호가 왕에게 아뢰었지요. 소첩이 깊은 산에 숨어 산지 천년이 지났으되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나이다. 그런데 저 정신 나간 선비 김생이 공연히 저의 거처를 침범하여 괴롭히더니 급기야 서해 용왕에게까지 신병을 요청하였나이다. 파견된 신병들이 소첩을 잔인하게 죽이고 암자를 모두 부수니 이 몸 억울하기 짝이 없사옵니다. 구미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이 김생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김생은 절을 올리고 나서 요망한 짓을 벌인 요물의 전후 사정을 다 진술하였습니다. 맞사옵니다. 하나, 저 요망한 구미호는 밤이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남자들을 홀려 그 정기를 빼먹고 사는 요물이옵니다. 저는 저 여우가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벌인 일입니다. 그러나 구미호가 이를 수긍하지 않았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자 왕은 관리에게 명하여 태백산 산신령과 서해 용왕에게 편지를 보내 이 일을 확인하도록 하였지요. 얼마 후 두 곳에서 답신이 왔는데 김생의 말과 같았습니다. 요물은 더는 변명을 하지 못하였지요. 내가 인간 세상에서 요망한 짓을 하여 남을 해쳤거늘 아직도 거짓으로 변명하는구나. 지옥으로 보내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라. 왕의 엄명이 떨어지자 귀졸들은 즉시 구미호에게 쇠고랑을 채워 데려갔습니다. 그리곤 왕은 김생을 돌아보고 칭찬하였지요. 그대가 갑자기 여기에 온 터라 과인이 상으로 줄 만한 게 없구나. 그러더니 왕이 다시 관리에게 명하여 장부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 장부에는 김생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왕은 그 아래에 요물을 제거했으니 수명을 12년 연장하노라 라고 쓰고는 김생을 보내주라고 하였지요. 김생은 절을 올리고 물러나 다시 용문사로 돌아왔습니다. 순간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지요. 몇 년 후에 김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고관이 되었으며 세상에 이름을 드날렸고 나이 90이 넘도록 장수하다 죽었다 합니다. 옛사람의 글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소박하였는데 요새 사람들은 기지를 숭상한다. 기지는 교묘함을 낳고 교묘함은 간사를 낳으며 간사는 속임수를 낳는다. 속임수가 횡행하면 또한 세상의 도가 날로 어지러워진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도 당대의 세태를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맞득지 않게 여겼나 봅니다. 한양의 서대문에 큰 시장이 있는데 이곳은 가짜 물건을 파는 자들의 소굴이었지요. 가짜로 말하면 백통을 가리켜 은이라 주장하고 염소 뿔을 가지고 바다거북의 껍질이라 우기며 개의 가죽을 가지고 담비의 가죽으로 꾸미는 따위였습니다. 아, 정말 단량은 좀 비싸지 않소? 선양해 주시지요. 뭐요?
선양이라니 싫으면 마시오. 최상급의 단비 가죽인데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열량은 받을 것이오. 내 돈이 급해서 싸게 내놓은 것인데 그만 가시오. 그러지 말고 그럼 내 한 양 더 얹어서 드리리다. 됐소. 그만 가시오. 거참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이보시오. 내가 단양 드리겠소. 손님과 주인이 사실은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며 서로 물건을 흥정하는 척하며 값이 비싸고 싼지를 다투어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만들면 시골 사람이 이를 흘낏 보고 진짜인가 싶어서 서로 부르는 값을 주고 사게 되죠. 판놈은 꾀가 들어맞아서 일거에 이문을 10곱 100곱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소매치기도 그 사이에 끼어 있어 남의 자루나 전대 속에 무엇이든 든 것 같으면 예리한 칼로 째어 빼냈습니다. 그러다 소매치기를 당한 줄 알고 쫓아가면 소매치기는 요리조리 골목으로 달아나 꼬불꼬불 좁은 골목이라 거의 따라가 잡을라 치면 대광주리를 짊어진 놈이 불쑥 튀어나와 광주리 사료. 라고 하면서 길을 막아버려 더 쫓지를 못하고 말지요. 이런 이유로 시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돈을 전쟁터에서 성을 지키듯 하고 물건을 시집가는 여자 몸조심하듯 하지만 곧잘 속임수에 걸려드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한양에 이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풍채가 훤칠하고 말솜씨도 좋아서 처음 대하는 사람은 전혀 사기꾼인 줄 알지 못하였죠. 이용은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입고 먹는 의복과 음식이 호사스러워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의 집은 가난하였죠. 이용이 대갓집에 드나들다가 한 번은 강물을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꿰어 돈 수만 양을 얻어냈습니다. 이윽고 그 돈으로 청천강에서 사업을 벌였는데 매일 소를 잡고 술을 마시고 주변에 이름난 기생을 불렀는데 돈을 물 쓰듯 하니 불러서 안 오는 기생이 없었죠. 그런데 안주의 한 기생만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 기생의 이름은 물가의 연꽃과 같다 하여 수연이었는데 제주와 미모가 평안도의 으뜸이라 평안감사의 총애를 입고 있었기에 아무리 임금이 파견한 관리라고 하더라도 그 얼굴을 구경할 수 없었죠. 허! 감히 기생 주제에 내 누구인 줄 알고 부르는데 안 온단 말인가? 아이고 됐네. 이 사람아. 자네가 누구긴 누군가? 한양의 협작꾼 이용 아닌가? 뭐라? 지금 자네 말 다 했는가? 아닐세. 내 웃자고 한 소리네. 술이나 한 잔 더 받으시게. 그래, 술이나 마시게. 듣자니 그 기생은 평안감사에 총애를 받는 기생이라. 아직 그 얼굴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 하더군.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세. 아닐세? 내 직접 안주로 가서 열흘 이내에 그 계집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오겠네. 좋아. 만약 자네가 그 기생에게 서방 소리를 듣는다면 내 자네를 앞으로 형님이라 부르고 받들어 모시겠네. 그래, 자네 그 약속 꼭 지키시게. 여부가 있겠나? 이용은 직접 안주로 가서 열흘 이내에 수연의 무릎을 꿇리고 돌아오기로 동료들과 내기를 걸고 말에 짐을 싣고 비단 옷을 입고 따르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채찍을 올리며 안주 성내로 들어섰지요. 안주 성내에서 이용의 옷차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성의 큰 상인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용은 그 수연이라는 기생의 집을 찾아가서는 그곳을 숙소로 정하였죠. 수연의 아비는 젊어서 군인이었으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 안주성 안에 주막을 낸 자였습니다. 이용은 사전에 그 내막을 알고 주막 주인인 수연의 아비에게 접근하여 말했지요. 내가 가지고 온 것들은 세상에 없는 값진 물건들이라네. 혹 부정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내가 머무르는 동안에는 주막에 다른 손님은 받지 말아주게. 이번 걸음의 이곳에서 누구를 좀 기다려야 할 판이네. 그 사람이 늦게 올지 금방 올지 예측할 수 없으니 떠나는 날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지. 그리고 내가 원래 입이 짧으니 아침 저녁을 각별히 정갈하게 차려주게. 값이 얼마가 드는지는
염려치 말고 식대는 주인 마음대로 정하게나. 수연의 아비가 보니 이용은 틀림없는 장사치요. 싣고 온 짐은 가볍지 않고 묵직한 게 은자인가도 싶었습니다. 옳거니 좋은 손님이로구나. 이번에 한몫 크게 잡겠는걸. 수연의 아비는 이용이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주막 안에서 제일 큰 방을 비워 깨끗이 청소하여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용이 방에 들어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얼른 장지를 사오너라. 사람이 단 하루를 묵더라도 이런 데 누워서야 되겠느냐? 하인은 사람을 시켜 방 안에 도배를 말끔히 끝내더니 짐을 머리맡에 옮겨다 놓고 양털요와 비단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행장 속에서 두툼한 장부 한 권, 주판 조그만 벼루를 꺼내었지요. 수연의 아비가 가만 보니 이용과 그 아인이 문을 닫아 걸고 함께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종일토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아비가 가만히 문틈으로 귀를 기울여 엿들으니 비단이며 향료, 약재들의 수량과 값을 세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연의 아비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가 부인과 이야기하였지요. 임자, 오늘 온 손님은 분명 거상이 틀림없네. 우리 수연이를 보면 영락없이 반하겠지. 반하면 이득도 적지 않을 게야. 그러게요. 나라님보다도 돈이 많다는 거상이면 어디 평안감사에 비기겠어요. 수연의 아비와 어미가 생각이 맞아 긴급히 어미가 위독하다는 거짓 연통을 평양가명에 있는 수연에게 하였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수연이 곧장 집으로 달려왔으나 막상 그 어미는 멀쩡하였고 오히려 딸을 이용해 문 앞으로 가 절을 올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얘야, 우리 주막에 거상이 오셨다. 저 거상의 눈에 들면 너나 우리나 좋은 일이 있질 않겠냐? 가서 인사라도 드리거라. 대관절, 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수연은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용에게 가 절하며 말했습니다. 귀하신 어른이 누추한 곳에 오래 묵으시기로 젊은 주인이 감히 배웁니다. 이용이 대꾸도 없이 바쁜 척하며 곁눈질로 수연을 보니 과연 소문대로 절세미인이었죠. 하지만 이용은 침을 꼴깍 넘기면서도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이러지 말게. 여주인이 하필 이럴 것이 있겠나? 이용이 수연에게 눈길을 주지 않자 수연의 아비는 저 양반 대단한 거상이로구나. 안목이 워낙 큰 게 재물이 많기 때문이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수연의 아비가 이용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괜찮네. 주인장이 잘 챙겨주니 내 편이 일을 보고 있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인가? 보시기에 제 아이가 별 볼 일 없는지요? 손님께서 헉 냉담하시니 애가 지금 아주 무색한 모양입니다. 아닐세. 내 잠깐 보니 그 용모가 참으로 아름답더군. 허나 내일이 바빠 자세히 마주할 여유가 없었네.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다시 인사 여쭙게 할까요? 거참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는가? 이용은 수연 아비의 말에 누차 사양하고 별로 의향이 없는 듯하다가 억지 춘향으로 마지못해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곧 수연이 주안상을 차려 이용의 방으로 찾아왔고 더불어 노래하고 춤추며 한껏 아양을 떤 뒤에야 이용은 수연과 동침을 할 수 있었지요. 그로부터 사나흘 동안에 수연은 틈틈이 이용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이용이 눈썹을 찌푸리고 근심하는 기색으로 주인을 불러서 묻는 것이었지요. 이 지역에 요사이 도적대가 나타났던가? 그런 일은 없습지요. 의주에서 예까지 며칠이나 걸리는가? 잘은 모르나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혹 말이 병이라도 난 것인가?
손님,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는 geb니까? 영경에서 오는 물건이 압록강을 건너 여기 닿기로 하였었다네. 그런데 여태 나타나지 않으니 걱정이라 그러네. 이용이 그리 말하고는 하인을 불러 말하였지요. 너는 지금 서문으로 나가보아라. 내 딸이? 하인이 아침나절에 집을 나가자 이용이 온종일 누구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내다보는데 하인이 저녁 때 돌아와서는 기다리던 소식이 전혀 없다고 아뢰었지요. 이용이 그날부터 근심하며 나를 보내더니 사흘째 되는 날 주인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보지 못하고 있다네. 이제 자네는 나와 한 집안이나 진배없지 않은가? 내 갑갑해서 병이 날 것 같아 도저히 앉아 기다릴 수가 없네. 내 물건을 자네에게 맡기겠으니 잘 좀 간수하여 주게. 내가 직접 나가서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알아보고 오겠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용은 방문을 잠근 다음 서둘러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열흘 정도 지났지요. 기생 수연의 집에서는 손님이 영 돌아오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한 수연의 아비가 이용이 머무르던 방 안으로 가 행장을 풀어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거의 알만한 조약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었지요.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잡히기만 해봐라. 이용의 사기극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한 시골 아전이 나라의 군포를 바치러 돈 1000여 꿰미를 가지고 한양으로 상경하여 묵을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용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꾀를 냈지요. 내게 한 가지 술수가 있어. 좋은 옷 한 벌 해 입고 노자나 할 돈은 벌 것이요. 그 무슨 소리요? 한양의 시장통은 늘상 큰 돈이 오가는 곳이요. 물건 살 돈이 부족한 장사치에게 단 하루만 돈을 빌려줘도 큰 이자를 주니 당신이 가져온 돈을 단 며칠만 빌려줘도 시골에 가서 밭대기 하나는 살 이자를 받을 것이요.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이오?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이 돈은 나라에 바칠 돈인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걱정 마시오. 먼 곳에서 온 돈이니 며칠 늦는다 하여도 다 이해하지 않겠소?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돈 1000꿰미면 그 이자가 몇십 꿰미일 것이오. 순박한 시골 아저는 이용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가진 돈을 몽땅 이용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용의 집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자가 들어오는데 시골 아전이 생각하기에 정말 머지않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렇게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용이 문득 시골 아전에게 남산의 경치가 좋다고 떠벌리더니 술 한 병을 들고 아전을 앞세운 채 팽남골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속에 자리를 잡고 이용이 혼자서 술 한 병을 다 마시더니 목 놓아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상히 여긴 시골 아전이 물었습니다. 원 한 병 술도 못 이기고 이러시오? 한양 땅이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이곳을 버려야 한다니 내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소? 그게 무슨 소리요? 이용이 아전의 물음에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소매 속에서 줄을 꺼내더니 갑자기 그 줄을 소나무에 걸고 목을 매려 하자 시골 아전이 깜짝 놀라 이용을 말리고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오? 당신 때문이라오. 내가 어디 남의 돈 한 푼인들 속일 사람이오? 남을 잘못 믿고 그만 당신 돈을 몽땅 떼이고 말았구려. 물어내자니 가난한 놈이 도리가 없고 그냥 두자니 당신이 성화같이 독촉할 것이고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니 말리지 마오. 이용은 금방이라도 줄에 목을 걸고 밑으로 뛰어내릴 기세였습니다. 순박한 시골 아저는 당황하여 발돋움을 한 채 말하였지요. 죽지 마시오. 내 당신에게 그 돈 돌려달라는 말 안 하리다. 내 약조하오. 아니요. 나 같은 인간은 죽어 마땅하오. 지금은 내가 죽으려니까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것 아니오. 당신을 어찌 믿겠소?
말리지 마시오. 이보시오. 내 문서로라도 약조를 써드리겠소. 제발 목숨만은 버리지 마시오. 정말 그러시겠소? 내 거짓말이 아니오. 지금 당장 써드리겠소. 아전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용이 죽으나 사나 돈 못 받기는 매일 반인데 죽으면 뒷말만 있고 군포를 다 날린 죄를 혼자 뒤집었을 것 같았지요. 시골 아전은 분주히 주머니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돈을 받았다는 증서를 써주고 죽지 말라며 타일렀습니다. 당신이 정 그렇다면야 내 하필 죽을 까닭이 있겠소? 이용은 옷을 후를 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곤 그날 저녁으로 당장 그 시골 아전을 쫓아내고 대문 안에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였지요. 그런데 형조에서 이 사실을 풍문에 듣고 이용을 잡아다가 볼기 100대를 쳤습니다. 이용은 거의 죽게 된 지경이었으나 아주 죽지는 않았지요. 이용의 집은 서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이용이 어느 날 꽃무늬 비단 창옷을 입고 왼손으로 만호각근을 어루만지고 호박선추를 굴리면서 어슬렁어슬렁 남대문으로 들어섰지요. 그때 남대문 앞에서 한중이 목탁을 치며 시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이 이중을 불러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스님, 예서 며칠 서 있었소? 사흘 동안 입죠. 그럼 시주는 몇 푼이나 들어왔소? 겨우 200여 푼밖에 안 됐죠. 저런 그러다 늙어 죽겠네. 온종일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서 사흘 동안에 고작 200푼이란 말이지. 우리 집은 부유하고 아이가 많소. 진작부터 부처님께 한 가지 아름다운 일을 선사하고 싶었소. 스님, 오늘 복 받은 거요. 내 무엇으로 시주할까? 이용이 한참을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윽고 말하였지요. 노쇠로 만든 그릇들이 있는데 그게 쓰임이 있겠소? 그럼요. 유기로 불상을 만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없습죠.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이용은 앞장서서 남대문으로 들어가더니 등불이 비치는 집을 가리켰지요. 스님, 좀 쉬어갑시다. 그것은 허름한 주막이었는데 주모가 술을 데우고 푸짐한 안주를 내놓았습니다. 이용은 연거푸 10여 잔을 비우고 나서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다 껄껄 웃더니 말했지요. 오늘 나오면서 술값을 잊고 왔네. 스님, 우선 바랑 속의 것을 좀 빌립시다. 가서 곧 갚겠소. 중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기도 하였으나 비단옷을 입은 양반이 말하니 설마 하는 심정으로 이용 대신 술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을 나와서 길을 가다가 이용이 중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따라오고 있소? 예, 따라가고 말굽죠. 유기가 오래된 물건이라 집안 사람들이 혹 못 가져가게 막을지도 모르. 잘 가져가야 할 거요. 주시는 건 시주님께 달렸고 가져가는 건 저에게 달렸습죠. 그것도 잘 못하려고요. 그래. 그런데 이용은 다시 또 술집으로 들어가서는 중의 돈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서너 차례 술집을 들락거리는 동안에 중의 돈은 홀랑 털리고 말았죠. 그리고는 걷다가 이용이 또 중을 불렀습니다. 스님, 사람이란 무슨 일에나 눈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요. 소승은 그와 같이 한평생을 보낸 사람입죠. 남은 거라곤 눈치밖에 없습죠. 그래. 이용이 다시 몇 걸음 옮기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중에게 말하였지요. 스님, 유기가 원체 큰데 무슨 힘으로 가져가지? 크면 클수록 좋습죠. 주시기만 한다면 만근이라도 무엇이 어렵겠습니까요? 그래. 이때 이미 두 사람은 대광통교를 건너갔습니다. 이용은 동쪽 거리로 돌아서면서 부채를 들어 종각 안에 인정종을 가리켰지요. 스님, 유기가 저기 있어. 잘 가져가야 하오. 중은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발딱 몸을 돌이키더니 남산을 바라보고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속은 것에 화가 나고 분했지만 그저 참고 돌아갈 뿐이었지요. 그리고 이용은 어슬렁어슬렁 철전 다리 쪽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이용의 생애는 대개 이러하였지요. 이는 그의 가장 유명한 일화들 중 하나일 뿐이라 합니다. 그는 사람을 잘 속이는 것으로 이름이 났는데 이 때문에 나라의 벌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 조상의 공덕 때문에 그저 먼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사기는 천하를 속이고 그 다음은 임금이나 정승을 속이고 또 그 다음은 백성을 속인다. 이용 같은 속임질은 질이 낮기에 시비할 것도 없다. 그런데 천하를 속이는 자는 천하의 임금이 되며 그 다음은 자기 몸을 영화롭게 하며 그 다음은 집을 윤택하게 한다. 이용 같은 자는 속임질로 마침내 법망에 걸려들었다. 남을 속인 것이 아니고 실은 자신을 속인 셈이다. 또한 슬픈 일이다. 옛날 옛적 관서지방을 휘돌아다니면서 소금을 파는 더벅머리 총각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원 땅에서 단천으로 넘어오는데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죠. 이거 큰일 났네. 예부터 이곳은 호랑이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잘못하다가는 장가 한번 못 가보고 호랑이 밥이 되겠으니. 총각놈은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두려운 생각이 앞서서 걸음아 나살려라 하는 마음에 부지런히 인가를 찾아 걸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하고 불빛이 보이는데 총각 녀석이 가만히 두루 살펴보니 16채쯤 되어 보이는 작은 동네였지요. 이제 살았구나 싶었던 총각놈이 그중 한 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산골에서 밤을 맞이하였는데 주막은 없고 갈 길은 멀어 하는 수 없이 신세를 좀 질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총각은 대문간에서 이같이 길게 외치고 집안 사람이 하나라도 나타나기만을 기다렸건만 아무도 대꾸하는 이가 없었지요. 이상하구나. 총각놈이 투덜거리면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치니 그제서야 안채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나더니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총각놈이 언뜻 쳐다보니 한 30이나 되었을까. 소복한 것을 보니 누구의 복인지는 모르나 상을 당한 여인임에 틀림없었죠. 아이고 주인마님, 갈 길은 멀고 날은 이미 어두웠으니 오늘 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총각 녀석은 여인을 보자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총각을 보면서 손을 내저으니 총각 녀석은 이 여인이 벙어리인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만 껌뻑거리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지요. 손을 내저으니 안 된다는 말이로구나. 주인마님, 이 어두운 산길에서 어디로 갈 곳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 하루 저녁만 재워주시면 그 은혜 결초보온하겠나이다. 총각이 이같이 애걸하였지만 여인은 역시 손만을 내저으니 총각은 그제야 여인이 벙어리인 줄 짐작하고서 손을 내젓는 의미를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사나이가 없고 여자뿐이어서 재워줄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싫다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뜻을 알 길 없어 다시금 간청을 했지요. 만일 방이 없으면 헛간에서라도 자고 가겠습니다. 제발 하루 저녁만 호랑이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총각놈이 이렇게 애걸을 하자 여인은 차마 뿌리치지 못했음인지 손짓을 하더니 그를 안방과 이웃한 건너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낯선 사나이라 경계를 한 모양이었구나. 총각놈이 마음이 흡족해 여인이 열어주는 방으로 들어가니 방바닥은 뜨끈뜨끈하게 불이 지펴 있는데 앉자마자 하루의 피곤이 일순간에 모여들어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지요. 얼마나 잤을까 새벽녘이 되어서 총각놈은 잠에서 깨어나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내가 어젯밤 그냥 잠이 들고 말았구나. 총각은 초저녁일이 새삼 떠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이 집에는 벙어리 여인뿐인가? 아니면 딴 사내놈이 있단 말인가? 총각이 한참 자고 눈을 뜨니 차츰
딴 생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여인이 혼자 자는지 어쩐지 살펴보자. 총각은 남성만이 가질 수 있는 본능이 밑으로부터 꿈틀거리며 올라오자 살그머니 문을 열고서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가만 보니 맞은편 방에 불이 훤히 켜져 있는 걸 보고 총각놈은 가만히 다가가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때 벙어리 여인은 새벽녘이 다 되도록 죽은 남편 생각만을 하다가 그제서야 겨우 옷도 벗지 않은 채 이불 위로 쓰러져 잠들어 있었죠. 혼자로구나. 방 안을 엿보고 있던 총각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 아직껏 총각으로 여자 맛을 모르고 지내다 오늘 밤 혼자 자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니 내 장난을 한번 시작해보리라. 총각은 사르르 문을 열었죠. 콩기름 호롱불은 가물거리고 있고 여인은 총각놈이 문을 여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어깨를 가냘프게 들먹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늦게 드는 잠은 깊이 빠지게 마련이죠. 방으로 들어온 총각놈은 여인 곁으로 다가가서 잠든 여인의 얼굴을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쁜 얼굴이다. 그리고 여인을 이토록 가까이 해보기는 처음인지라 총각은 차츰 끌어올라오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어느 곁에 사르르 여인의 치마폭을 걷어올렸지요. 네, 이 여인을 희롱한다 하더라도 여인은 벙어리인지라 소리도 치지 못할 것이요. 또한 누구에게도 이 일은 말 못할 터이니 이 어찌 또한 좋지 않으랴. 총각은 스스로 앞뒤 일까지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여인의 속고쟁이를 벗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이 원수인지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잤죠. 반면 총각놈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꿈속에서나 그려보던 여인의 몸, 이쯤 되니 사내 놈은 나중일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계집맛을 못 본 욕심으로 여인의 배 위로 올라탔고 여인은 그저 공포와 두려움에 죽은 듯이 있었지요. 이윽고 날이 샜습니다. 총각놈이 날이 밝자마자 짐을 챙겨 길 떠날 준비를 하는데 돌연 여인이 그를 붙잡고서는 밥을 먹고 가라는 듯 신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내 맛을 보더니 이거 딴 생각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총각놈은 지레 이렇게 짐작하고 마음을 턱 놓고 도로 방 안으로 들어가 좌정을 하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총각놈은 방구석에 앉아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침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는데 문 밖에서 호통 소리가 들려왔지요. 네 이놈, 소금 장수놈아, 어서 나와라. 총각 녀석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빼꼼히 문을 열고 내다보는데 마당에는 이미 포졸들이 들이닥쳐 있질 않겠습니까? 결국 다짜고짜 끌려나와 관하로 붙잡혀간 소금 장수가 딴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지요.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 여인을 겁탈한 일을 관가에서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관아의 사또가 동원마루에 좌정하니 형방이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또 소금 장수를 잡아 대령했나이다. 관가의 동원 넓은 뜰에 총각놈이 꿇어 엎드려 있고 저만큼서 소복을 한 여인이 나오는데 틀림없이 그 벙어리 여인이었지요. 옳지 나를 못 가게 해놓고서 관가에 고발을 했구나. 총각놈은 그제서야 모든 일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데 사또가 호령을 했지요. 봐라, 내 놈은 무슨 일로 저 말 못하는 여인 집에 감을 땄느냐? 뭐 감을. 총각놈은 기상천외한 호령에 얼굴을 들고 사또에게 아뢰었지요. 소인은 감을 딴 일이 없사옵니다. 더구나 저 여인 집에는 감나무가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무엇이라고? 여봐라, 내 일에도 거짓말을 할 셈이냐? 사또가 또다시 꾸짖으면서 종이 한 장을 내보이는데 거기에는 둥그런 동그라미 속으로 방망이 같은 것이 꽂혀 있었지요.
아, 저 둥그런 동그라미는 여인의 그것이요. 방망이는 사나이의 그것을 표시한 것이로구나. 총각이 그 그림을 보고 즉석에서 알아차렸으나 사또는 도무지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날 아침 말 못하는 여인이 종이 조각을 들고 와서 울면서 호소하는데 사또가 종이 조각을 받아보니 동그라미의 방망이라 옳지 어느 놈이 이 여인의 감을 방망이로 후렸다간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때는 마침 가을이어서 사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감이었던 것이지요. 총각놈은 그저 어이가 없어 사또가 내미는 그림을 의미 있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인은 답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소금장수의 말처럼 너의 집에 감나무가 없느냐? 사또가 여인을 보고 묻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또에게서 종이 쪽지를 받아다가 동그라미 옆에 모자를 써놓았죠. 사또가 다시 종이를 받아보니 동그라미의 모자라. 도무지 그 뜻을 몰라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허, 내 이런 송사를 받아보기는 처음인지고. 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동그라미의 털 모자라. 아하, 이제 알았도다. 한동안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또는 무릎을 탁 쳤지요. 동그라미에 털이 있는 것은 필시 홍합뿐인데 홍합 속으로 어떻게 방망이가 들어가니? 홍합 속에 방망이라. 사또는 이처럼 애를 태우고 있다가 살며시 옆에 있는 형방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방. 내 이리 가까이 오너라. 사또는 형방을 가까이 불러놓고 속삭였습니다. 이거 봐라. 이 그림은 필시 홍합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갔다는 의미가 틀림없는데. 그래, 홍합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또의 말을 들은 이방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홍합이라 하는 것은 여자의 그것과 비슷한 것이고 홍합 속 방망이는 남자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소인 생각으로는 홍합은 여인의 그것과 비슷한 고로 그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갔으니 저 소금장수놈이 벙어리 여인을 겁탈한 게 틀림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사또는 그제서야 깨닫고서 과연 그러하도다 하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쳤지요. 여봐라, 소금장수야. 사또가 크게 호령을 하니 마당에 엎드려 있던 소금장수 총각놈이 고개를 들어 사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분명히 감은 따지 않았으렸다. 네, 사또. 분명히 감은 따지 않았습니다. 그럼 감씨는 땄는가? 비록 멍청한 사또였지만 그래도 재기는 다소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네, 감시를요? 총각 녀석은 가슴이 뜨끔하여 반문했지요. 네, 이놈, 저놈을 매우 쳐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총각놈의 엉덩이 위로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소금장수는 마침내 일이 탄로난 줄 알고서 순순히 자백을 하고 말았지요. 이놈 감씨를 딴 내 놈의 죄 마땅히 엄하게 받으렸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 수절을 하며 살고 있었죠. 여인의 집은 깊은 산속에 있어 주변에는 아무 이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고 병든 데다 눈마저 멀었는데 여인 외에는 달리 보살펴줄 사람도 없었죠. 여인은 시어머니를 잘 섬겨 하루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인은 친정집이 30리 되는 곳에 있었지만 과부가 된 뒤로는 아예 가지 않았지요. 어느 날 여인의 친정아버지가 모친이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인은 죽 한 동이를 쏘아놓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죽을 잘 잡숫고 계시면 제가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친정어머니 병환이 위중하다니 잠깐이나마 뵙고 내일까지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죽은 동이에 있고 화로에 불도 있으니 잘 데워 드세요. 그래. 내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너라. 그런데 막상 여인이 친정집에 당도하니 친정어머니는 아무 탈이 없었죠. 아버지가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에게 윽박지르며 말했지요. 너는 아직 젊은데 어째 내가 눈먼 노파의 종노릇으로만 살겠느냐? 우리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장사꾼이 있는데 용모가 반듯하고 재산도 좀 있는 것 같더구나. 내가 오기를 기다려 함께 떠나려고 한단다. 그러니 다시는 시댁으로는 돌아가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릴 것이야. 여인이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도 아버지를 속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지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지 오래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만 오래도록 화장을 하지 않아 새 손님을 볼 수 없으니 조용한 방에서 단장을 할까 합니다. 딸의 말을 들은 부모는 기뻐하며 딸을 별실로 들여보냈지요. 그런데 막상 여인은 사람이 없는 틈을 엿보아 뒤쪽 살인문을 열고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지요. 그리곤 필시 부모님이 자신을 뒤쫓으리라 생각하고 산골짜기에 샛길로 달려갔습니다. 날은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할 때였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여인이 홀로 길을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무늬가 선명한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꼼짝 못하고 죽게 생긴 여인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호랑이에게 다가서며 말하였습니다. 호랑아, 나는 과부인데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나의 뜻을 저버린 채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려 하는구나. 죽는 거야. 내 아까울 게 없다만 집에 늙고 눈도 어두우신 시어머니가 계셔서 아직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제발 나에게 잠깐 시간을 주어 우리 집 앞에서 나를 잡아먹도록 하여라. 그 말을 알아듣는 듯 호랑이는 일어나 길을 비키고 여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윽고 여인과 호랑이가 시집에 도착하자 여인은 시어머니를 껴안고 흐느끼며 말하였지요. 제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그 이유를 말한 여인은 한참 울다가 당부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어머님을 끝까지 봉양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명입니다. 바라옵건대 산 아랫마을로 가서 사셔요. 호랑이가 필시 지체한다고 여길 터이니 저는 이만 가 보아야겠어요.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린 다음 문을 나서니 호랑이는 뜰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아직 인사를 올렸으니 이제 아무 여한이 없구나. 이제 내 맘대로 하거라. 하지만 호랑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지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잡아먹지 않으려는 게냐? 호랑이가 머리를 끄덕이는 모양을 하였습니다. 아, 어질구나 호랑아. 굶주리지 않았느냐? 여인이 부엌에 들어가 죽을 가져다 먹이니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귀를 붙인 채 개처럼 핥아먹었습니다. 여인은 호랑이 머리를 어루만지며 당부하였지요. 호랑아, 너는 과연 영무리로구나. 이제부터는 노루나 토끼만을 잡아먹고 사람 근처에는 가지 마라. 사람들이 함정을 놓아 너의 착한 뜻을 해칠까 걱정이구나. 호랑이는 죽을 다 먹더니 몇 번이나 뒤돌아보면서 갔고 여인은 다시 예전과 같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당부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아 지금 어느 곳에서 함정에 빠졌습니다. 빨리 와서 좀 구해주세요. 여인이 놀라 꿈에 섰게 호랑이가 알려준 곳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틀을 열고
호랑이를 죽이려는 순간 여인은 급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디 호랑이를 놓아달라 간청을 하였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허튼 소리라고 여겨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인은 분을 못 참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건 호랑이의 은덕이요. 지금 호랑이가 죽게 되었는데 구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여인은 마침내 함정으로 뛰어들었지요. 호랑이는 눈을 흘기고 포효하며 사람들이 저를 노리는 것에 사나워져 있었는데 여인이 뛰어내려오자 갑자기 엎드려 슬픔을 이기지 못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도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울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여인을 물지 않고 얌전히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기이하게 여기다 마침내 사다리를 놓아 호랑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온 호랑이는 곧장 도망치지 않고 여인이 뒤따라 나오기를 기다리다 여인이 나오자 여인의 옷에 몸을 비비고 손을 핥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기르던 개가 주인을 반기듯 해보였지요. 여인은 다시 한번 호랑이를 타일러서 보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 뒤로부터 호랑이는 다시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그녀의 부모도 감히 다시는 여인에게 시집가라고 하지 않았다 합니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도성의 서쪽에 호랑이가 나타나 한 과부를 납치하여 갔다고 한다. 납치된 이 치마와 피는 울타리에 걸려 있고 뒷곁엔 피가 흘러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가엾게 여겼다. 그런데 그 뒤에 그 과부를 여관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 또한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 아, 호랑이가 어찌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단 말인가? 옛날 옛적 시골의 한 노인이 젊어서부터 성격이 부드러워 매사에 원만함을 인격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다투려 하지 않아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늙어 백수가 되도록 한 번도 시비를 해본 적이 없었죠. 이 노인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 남산이 붕괴되어 모두 무너졌습니다요. 아, 남산은 몇백 년 묵은 산이라 바람과 비에 시달려 무너질 수도 있으니 그게 괴이한 일은 아니지요.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영감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오래 묵었다 해도 산이 어찌 무너지겠어요? 자네의 말도 옳구먼. 남산은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넓으며 바위와 돌로 단단히 뭉쳐 있으니 바람과 비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질 염려는 없을 걸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조금 전에 참으로 괴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괴이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인가? 예, 들어보십시오. 어떤 소가 말입니다. 그 큰 몸집의 소가 글쎄 쥐구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거 참 괴이한 일이 아니옵니까? 자네가 들은 얘기도 그렇게 괴이한 일은 아닐세. 소의 성품이 워낙 우직해서 비록 쥐구멍이라 해도 밀어붙여 들어갔을 수 있으니 괴이하다 할 수가 없지.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언성을 높였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비록 소의 성품이 우직하다 해도 어찌 그 작은 쥐구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네 말도 역시 맞구먼 그려. 소는 머리에 두 뿔이 떡 벌어져 있으니 그 뿔에 걸려 작은 굴 속으로는 못 들어갈 걸세. 이와 같이 잠깐 사이에 노인이 여러 사람의 말을 모두 옳다고 하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노인장은 어찌 이렇게도 줏대 없는 대답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두 옳다고 하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것은
내가 늙도록 몸을 잘 보존하고 있는 비결이니 그대들은 비웃지 마시구려. 내 이런 성품은 아마도 성질이 급해 잘 싸우는 사람에게 경계가 될 것이로세. 이 말에 모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일리가 있다면서 승복하였다 합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물었지. 남들은 모두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귀신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물론 있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또 물었지. 어떤 이는 귀신이 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귀신이 없는 것인가? 나는 또 대답하였지. 없네. 일전에 내가 자네에게 귀신이 있나 하니까 있네 라고 하더니 이제 다시 귀신이 없나? 하니까 없네 라고 하는군.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가? 그렇다네. 자네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일세. 그게 무슨 말인가? 귀신의 이치는 지극히 오묘하고 그 자취는 지극히 신비하다네. 귀신은 대단히 복잡한 존재라는 말일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가 아니므로 당장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네. 다만 내 일찍이 본 바가 있다네. 저 담장 남쪽에 집 한 채가 있었지. 그 집은 원래 귀신이란 없어서 주인이 산지 5해가 되도록 나뭇잎 하나 놀라는 일이 없었다네. 그런데 마침 그 남쪽 이웃집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네. 그 이웃은 그를 몹시 미워하여 밤마다 일어나 그 집으로 돌 서너 개씩을 던졌지. 처음에는 그 집주인이 도둑의 짓이라 여겼지. 그런데 사흘 동안 같은 일이 이어지자 집주인이 여자 무당을 불렀다네. 무당은 큰 나무 밑에다가 떡을 차려놓고 신내리는 말을 하며 방울을 흔들고 상자를 두드리더군. 남쪽 이웃이 담 구멍으로 엿보고는 몰래 웃으며 다시 돌을 나무에 던져 가지를 맞췄다네. 그랬더니 그 소리가 꽤 커서 곁에 있는 나무까지 우수수 소리를 냈지. 더구나 던진 돌은 공교롭게도 떡에 떨어져 떡시루를 깼다네. 무당은 혀를 떨며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달아나 버렸다네. 그런데 도망치면서 하는 말이 귀신이 심히 노하여 도저히 살풀이를 할 수 없어요. 한편 남쪽 이웃도 이 일이 오래가면 발각될까 싶어 마침내 그만두었다네. 그런데 이웃의 장난질이 이미 끝났는데도 그 집의 사람들은 밤만 되면 더욱 놀라곤 하였다네. 그들 중에는 얼굴이 신발에 차여 시퍼렇게 멍이 든 자도 생겼고 곶집 속에 들었던 물건을 지붕에서 찾은 일도 있었다네. 기와는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처마나 기둥이 모두 찍히는 불상사가 생겼지. 그 뒤로 몇 달 만에 안주인이 죽고 조상과 병이 잇따라서 결국 그 집은 흉가로 소문나고 말았지. 나는 여기서 귀신은 있다면 있으되 무당은 믿을 것이 없음을 알았네. 이 동네 북쪽에 또 집 하나가 있었지. 그 집에 자주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여 주인이 집을 헐값으로 내놓았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집을 산 사람이 있었다네. 입주할 날이 되자 그는 처자식과 종을 불러놓고 말했지. 우리가 옮겨갈 집에 귀신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구나. 내 이제 너희에게 당부하니 그 집에 들어간 뒤에 귀신이 나타난다 해도 남에게 귀신이 있다는 말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 식구들은 할 수 없이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지. 급기야 그 집에 들자 귀신이 휘파람을 불며 날뛰면서 주인에게 치성을 드리라고 요구하였다네. 주인이 그래도 들은 채도 하지 않자 귀신은 물깃던 여종을 섭돌에서 잡아뜨리고 지붕 위 기와를 주어서 던지기도 하였다지. 사흘째 되는 밤에는 신을 뜰에다 쌓아 부도탑같이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네. 그래도 식구들은 그것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누구 짓이요? 하고 물었지만 모두 웃기만 하고 말하지 않았다지. 그런지 열흘이 지나자 온 집안이 깨끗하고 고요해져서 쥐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지 뭔가. 그리고 거기에서 20해를 살았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네.
나는 여기에서 귀신이란 없다고 여기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하면 귀신은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귀신은 없다고 하면 귀신은 없는 것일세. 내 말이 옳지 않은가? 그렇겠네. 맞는 말이군. 또 한 친구가 최생원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최생원이란 이는 그의 성만 알려져 있는데 그는 평소 귀신을 업신여겼다 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귀신을 위하여 제사 지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분탕질을 쳐 못하게 하고야 말았죠. 한 번은 그가 한양에 가는데 길가의 당집에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당은 갓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채 왼편에는 신장대를 꽂아놓고 오른손으로 부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또 시골 영감들이 허리를 굽혀 음식을 올리고 있었는데 최생원은 화가 한껏 돋아 마부를 시켜 채찍으로 무당을 몰아내쫓고 종이로 만든 칼을 꺾어버렸죠. 그리고 제사상과 탁자는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꾸짖어 말하였습니다. 귀신이 어찌 감히 백성을 유혹하는가? 최생원은 그러고서는 가던 길을 떠났는데 멸리 정도 갔을 때 그가 탄 말이 벼랑간 땅에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말을 이끌던 마부가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제 잘못이 아니옵니다. 아까 그 귀신은 본디 영어마운데 노여움을 사서 그만 말이 그 벌을 받아 죽은 것이옵니다. 그 말에 최생원이 기가 찬다는 듯 말하였지요. 귀신이 어찌 감히 이런단 말이나? 분을 사귀지 못한 최생원은 미친 듯이 다시 당집으로 달려가 띠풀을 가져다가 당집 지붕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물동이 크기만 한 검은 기운이 당집을 나와서 고개를 넘어가 버렸다 합니다. 이런 최생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운이 점차 쇠약해져 종전처럼 귀신을 못 잡아먹어 안달하지는 않았죠. 최생이 하루는 우연히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총가를 찾아 묵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늘 저녁은 산에 올리는 제사가 있어서 예의상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최생원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내가 왜 귀신에게 제를 올리는 일 때문에 묵지 못하겠나? 최생원은 기어이 방으로 들어갔지만 예전처럼 그들이 제사를 올리는 일을 막지는 않았다 합니다. 헌데 그곳이 자기가 옛날에 당집을 불태운 마을인 줄도 몰랐습니다. 최생원이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무당이 집주인을 끌어안치고 신내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어떤 신인 줄 아느냐? 마련한 재물은 풍부하냐? 차린 전이 정결하냐? 내가 나를 따르는 이들의 상차림은 다른 신들과 나란히 해서는 안 되느니라. 또 내게 상을 차리되 저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최생원님의 상은 따로 차렸느냐? 최생원님이 나보다 훨씬 귀하신 몸이니 상을 차릴 때에는 내 상보다 10배는 나아야 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최생원님이 반드시 너를 죽일 게다. 이는 대개 무당의 안반고사라는 것으로 주인은 공손히 이 말에 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생원이 웃으며 혼잣말을 하였지요. 귀신 중에도 나와 성이 같은 자가 있다니. 잠시 후 주인이 방문 앞을 지나가기에 불러서 물어보니 사정이 이러하였답니다. 우리 마을에 예전에 당집이 저 언덕 밖에 있었답니다. 해마다 가을 거지를 마치면 사람들이 출염하여 제사를 드렸지요. 그래야만 온 마을이 병도 없고 곡식도 잘 연그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손님 한 사람이 와서 신을 모독한 탓으로 그가 탄 말이 신벌을 맞아 죽었지요. 그는 미친 듯 사나워져서 당집을 불태워버렸답니다. 당집은 마침내 자리를 옮겼고 신은 총가에서 공양을 받았답니다. 또 그 집에서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신이 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옮겨온 뒤로는 매번 별도로 한 상을 차리게 하고 이를 최생원공이라 하였지요. 아마도 옛날 당집을 불태운 손님의 신령을 위함인 듯합니다. 최생원은 돌이켜 생각해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지요. 그리곤 껄껄 웃었습니다. 그 최생원이 바로 나요. 내가 당집을 불태운 그 사람이니 빨리 최생원 공을 들이시오. 내 포식해보리다. 주인은 이상하게 여기고는 들어와 무당에게 말하였지요. 바깥에 손님 한 분이 있는데 자신이 최생원이라고 하는군요. 무당은 벼랑간 땅에 거꾸러졌다가 한참 만에 비로소 깨어났지요. 그새 신은 떠나버렸고 밤이 새도록 신이 내리길 빌었지만 끝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병사는 언제 때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남양부 서쪽 30리쯤에 이생이란 사람이 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이생이 종이에 글씨를 쓰려는데 형이 안에서 밥을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이생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 나와 보니 그 종이에 한 줄 글씨가 쓰여 있었지요.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 괴이 적어 그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갓을 쓰고 직령을 입고 온 자가 집 앞에 서 있었죠. 그 사람은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생김새가 퍽 건장하고 훤칠하였습니다. 퇴근 뒤신데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오. 나는 신병사요. 그대와 이웃해서 살고 있어. 이생이 의아해하자 신병사가 집 남쪽에 한 황폐한 무덤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것이요. 자손들은 이미 끊어졌고 바닷가의 주민들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오랫동안 소나 말에 시달려왔어. 이제 그대의 힘을 빌려 이 시달림을 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지 감히 간청하오. 그럼 내 어찌하면 좋겠소? 그저 내 무덤을 좀 돌봐 주었으면 하오. 이생은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안 돼 보여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병사를 보내고 난 뒤 이생은 무덤에 봉분에 흙을 쌓고 주변의 풀을 뽑아 주었지요. 며칠 뒤에 신병사가 또 찾아와서는 거듭거듭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매번 사람이 없는 한가한 틈이면 신병사가 매번 꼭 찾아와 옆에 같이 있었지요. 신병사는 다시 편지로 서로 연락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대가 쓴 편지를 아무 나무 아래 던져주시오. 내가 마땅히 가서 보리다. 이생이 그 말대로 해봤더니 얼마 후 책상 위 혹은 처마 밖에서 신병사의 답장을 찾을 수 있었지요. 몇 달이 지나서 신병사는 또 이생에게 말하였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갚을 도리가 없구려. 내가 가만 그대의 부모의 무덤을 살펴봤더니 길지가 아니었어. 그대를 위하여 좋은 매 자리를 찾던 중 어제 비로소 갓산에서 길지를 발견하였어. 만약 내 말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이장해 보시오. 이생의 형제가 이 말을 듣고 서로 의논하여 신병사와 약속한 시일에 갈산으로 갔더니 신병사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병사는 구덩이를 정하고 그 자리를 파서 봉분을 만드는 데까지 다 열심히 봐주었지요.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그가 직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모의 무덤을 옮기고 난 이생 형제는 어느 날 한가한 기회에 이 일을 후회하게 되었지요. 묘를 옮기는 일은 참으로 중차대한 일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의 말을 따르다니 혹 요괴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놀린 것이 아닌가? 글쎄요. 저도 찜찜한 기분은 형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게문이 열리고 신병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허허, 그대들이 의심하는 것도 괴이할 게 없지. 잘못은 다 나에게 있으니 이제 떠나려 하네. 그런데 옆에 갓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은 자가 있었지요. 그는 매우 성난 기색으로 예의도 차리지 않은 채 형제들을 돌아보며 꾸짖었습니다. 그대는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어른을 요괴로 지목한단 말인가?
신병사가 그를 꾸짖으며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그래도 듣지 않고 밖으로 하인을 불러내 소리쳤습니다. 너는 속히 바깥 행랑채로 가서 종 한 놈을 잡아오너라. 번거지를 쓰고 창옷을 입은 자가 예 하고 나가서는 이생의 종을 잡아와 앞에 꼴리었습니다. 주인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종을 매질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종의 뺨을 3대 때리고 가버렸지요. 매는 그리 아프지 않았으나 종은 끝내 이매를 맞고 죽고 말았고 이생 또한 두려움에 떨다가 죽었다 합니다. 이로부터 드디어 왕래가 끊겨 신병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요. 촛불은 심지가 다 타서 꺼지면 연기가 없으나 갑자기 불어서 꺼트리면 연기가 맺혀 오랫동안 흩어지지 않는다. 촛불을 보면 삶과 죽음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신병사와 같은 자는 혹시 갑자기 비명에 죽어서 그리 된 존재일까? 이마두의 학설에 일체 귀신의 자취를 가진 것은 모두 마귀가 거짓으로 장난을 쳐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믿는다면 신병사의 수하가 화를 낸 것은 혹시 그의 실체가 드러났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남양에 가서 들으니 그 편지 중에는 아직도 보관된 것이 있다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